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고광표입니다. 자, 올해 지난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이번 시험에서 무려 15만 7천 명 정도, 작년보다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이제 최근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13년도까지는 인원이 약 5년 동안 하향세였습니다. 그러다 2014년부터 약 2만 명이 늘어났고, 작년에 올해 2015년도에는 약 한 3만 명 이상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계속 좀 증가 추세였죠. 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노후 대책 자체가 잘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백세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제2의 어떤 설계를 해보겠다는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뜻일 거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앞으로 개정된다. 그래서 앞으로 합격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연수를 거쳐야만이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현직에서 자격증 없이 무자격증이라고 있는 실장님들이 많이 또 시험을 본 걸로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죠. 현재 우리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한번 합격을 해서 상황이 좋을 때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든 간에 공인중개사에서 관심을 갖고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이쪽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기회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가 좋은 방향을 이끌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기회는 있었지만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알지 못하고는 남들보다 사실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19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려 6만 명을 뽑았어요. 그때 우연히 1회 시험이기 때문에 큰 관심 없이 시험 봤던 그때 사람들이 20년, 30년 지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연히 부동산 쪽에 입문을 해서 지금 부동산 쪽에서 가장 우리가 잘 나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했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 보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쪽에 입문을 하고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 과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격증을 요즘에 우리가 거의 30만 명 이상의 합격을 해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이 자격증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출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을 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과 인연을 맺고 또 사후 관리도 하고 또 저한테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만나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 또 참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실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쪽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선진국형 자격증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로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사무실을 오픈해서 일을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소극적 측면, 이런 측면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경매, 많이 뜨겁게 다루고 있는 경매, 공매에 있어서 입찰 대리라고 그러죠. 내가 경매에 참석해서 입찰을 받아주고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요즘에는 경매 업무만을 갖다 전담하면서 경매 업무를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경매에서는 입찰 대리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공인중개사를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매매에서는 큰 이득이 없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가 토지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경매를 갖다 하고 경매 대리, 입찰 대리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갖다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을 우리가 흔히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법적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합장이라든가 이사 이런 사람들이 법적 지식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도 야기되고 중간에 조합장이 구속되고 몇 번씩 교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점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라는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가 정비사업 초기에서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전반적인 일을 관리해주고 소위 수수료를 받아가는 제도죠. 우리 아파트 관리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맡기고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좀 불가피해졌습니다만 안정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체는 반드시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아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반드시 한 사람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비사업 소속 업체 직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꿈을 크게 가져보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된다면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차리는데 설립 요건이 자본금 5억 이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본금 5억을 투자해가지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차려서 창설해서 여러분 거기에 직접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대표이사. 뭐 우리가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곳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나 차리는 경우도 몇 억씩 들어요, 실제로. 전세로 따진다면. 근데 5억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중개사 제도가 선진국으로 나가게 되면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을 이렇게 살펴볼까요?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중개업자가 전국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1가구 1주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1가구 다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주택 보유 비율을 보면 현재 이미 103%가 넘었습니다. 뭐 어떤 데는 108%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1가구 다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1가구 다주택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야기될까요? 제가 만약 아파트를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를 제가 전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은 내가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전국의 수만 세대 아파트를 갖다 통합 관리하면서 매매, 전세, 월세를 갖다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큰 중개업체가 전국의 아파트 수만 세대를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가 일본에서는 정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단순한 중개 업무를 따라서 아파트 관리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보다 더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변호사 제도가 아예 공인중개사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선진국형인데요. 소위 전국에 큰 공인중개사 업체가 약 한 5개 정도가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로펌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공인중개사를 전국 공인중개사를 갖다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공인중개사들은 넥타이를 메고 거기에 출근하는 거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처럼. 이렇게 해서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모든 중개를 회사에서 책임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 대신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매매 수수료는 지금 현재 최고 법정 수수료이 0.8, 0.9%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매매 수수료가 무려 5%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인중개사가 존경을 받고 있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소위 미국식 공인중개사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미국식 공인중개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30만 명 이상 배출되면서 이제 워낙 배출도 많이 됐고 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 사업단에서 몇 년 전부터 최고 공인중개사 과정이라고 해서 소위 프라임 에이전트, 즉 미국식 공인중개사인데요. 공인중개사가 금융, 세무, 개발, 토지, 경매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고 능력 가진 공인중개사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쯤 전에 제가 거기에 1기 공인중개사 최고 공인중개사 과정 프라임 에이전트 과정을 들어가서 제가 거기를 사실 강의도 듣고 또 그쪽 제가 대한민국 프라임 에이전트 0001호 제가 지금 1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제도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공인중개사들이 존경받는 직업으로서 정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인중개사 영역은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격증 자체는 회의라든가 자격증 자체의 어떤 부정적 시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고 여러분 능력만 되면 그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우리가 성공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가까운 예로 말이죠. 몇 년 전에 지금부터 한 5년쯤 됐겠습니다. 15년 전에 지방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지방에 어떤 한 여학생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법학을 전공하는 법학과의 4학년 학생을 기억합니다. 이 4학년 학생이었던 이 학생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아니 법대생이면 사법시험 준비를 하지 왜 이걸 공부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부동산 쪽에 참 메리트를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꼭 한번 선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꼭 이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때 당시 20대였는데 그래서 그분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쪽 강의는 그만두고 이제 서울 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10년쯤, 지금으로부터 한 5년쯤 전,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야간 강의가 끝나니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강의를 들 때 20대 여학생이었는데 그때 찾아오실 때는 결혼도 하고 남편분도 계시고 아이도 있고 이런 이제 그 30대의 이제 그 여성분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분 하시는 말이 제가 그때 교수님을 만나게 참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택이 참 좋은 선택이었고 바람직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때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쪽에 정말 일을 좀 하고 싶은데 20대 젊은 여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경력도 또 큰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인터넷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채용 광고가 나왔대요. 채용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쪽에 원서를 집어넣는데 원서를 집어넣으면서도 자기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개발팀에 자격도 좀 아직 뭡니까 능력도 좀 그렇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보면서 그 면접관한테 역제안을 했답니다. 나는 이 일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꼭 여기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경력도 미비하고 그러는데 저를 만약 뽑아만 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거고 꼭 이쪽에 성공할 텐데 저를 좀 뽑아 주십시오. 그 대신 저를 뽑아만 주시면 1년 동안 제가 급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역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감동을 줬는지 아니면 그 강한 의지 자체가 돋보였는지 그분이 거기에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부동산 개발팀을 맡아서 10년 동안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개발팀을 맡아가지고 중국 개발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해보니까 일도 참 재미있고, 그때 교수님한테 제가 부동산 공법을 홍보하고 부동산 공부했던 게 정말 행운이었다 하면서 일도 재미있고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고 개발팀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하고 이제 그때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또 제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교수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요즘에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그래서 그분이 은행에 소위 PB라고 그러죠. 자산관리사. 다시 말해서 돈 많은 고객들을 관리해주면서 투자 자문도 해주고 투자를 이렇게 도와드리는 자산관리사.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 하나죠. 거의 연봉이 최소한 1억 이상씩 하는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그쪽으로 잘 옮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인사가 왔어요. 참 잘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였죠. 또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 이번에 자리를 좀 옮기게 됐습니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자리를 옮기냐니까 무슨 증권회사에 부장으로 역임을 받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15년쯤 전에 20대 젊은 유학생이었던 지방의 법학도가 부동산 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30대 한 중후반, 아직 40대가 안 됐으니까 30대는 중후반 정도 나이인데 지금 현재 증권회사의 부장직을 갖다 맡을 정도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고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저는 성공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쪽에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거나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합격이나 하겠다는 생각 제발 하지 마라. 공부를 하되 이제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공인 중에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졌다면 제2의 인생을 부동산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60점 맞아서 합격이나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 우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과목들은 말이죠. 사회에 나오니까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2차 방정식, 사회, 윤리 이것들 밖에 나오니까 거의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6개의 과목은 실무에 나오게 되면, 밖에 나오게 되면 이게 현실이고 여러분과 모든 업무와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합격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부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느냐는 것이 실무에서 여러분 능력과 직결되고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좌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은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교수가 그냥 합격이나 시키면 됐지 무슨 그 이상을 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학에서 강의라도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이쪽에 입문을 해서 이쪽에 공법을 사실상 제가 거의 만들었다 해도 강의할 만큼 이제 30년 가까이 강의를 옵니다만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적인 이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실패한 사람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잘 되면 참 좋은 직업인데 잘못되면 남자가 한량이 되기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한량 아시죠? 자, 내가 지도 하나를 들고 나침반 하나 들고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나 오늘 임장활동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제주도에 2박 3일 다녀와도 집에서 뭐라고 하죠? 나 땅 보러 갔다 왔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임장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강원도 오대산을 갔다 와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량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분들도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을 잘못하게 되면 거의 어떤 가정 파탄 일이기에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의 퇴직금 털어가지고 내가 사무실 하나 차려놨는데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내가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능력이 없으면은 오는 손님만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사무실 임대료는 계속 나가게 되고 일이 잘 안 되면 어때요? 그 1년에 몇 천만 원 깨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이 돈만 회복하게 되면 이제 다시 일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갖다 유혹을 한다든가 내가 무슨 어디에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돈 얼마나 빌려다
이런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였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헤쳐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60전을 만져서 나간 사람들은 겨우 이제 오는 손님을 받을 정도 능력만 있지 자기가 어떤 응용 능력이나 부동산 개발할 능력이나 이런 어떤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습니까? 성공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자, 저런 분들은 차라리 합격을 시키지 않았으면 게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분과는 다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격도 중요하지만 합격해서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정말 1년을 여기다가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를 부동산과 더불어서 최고 공인중개사, 최고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라. 저는 항상 이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공법은 특히 제가 담당하는 이 부동산 공법은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고 실무에 나와서 가장 많이 써먹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능한 공인중개사 되느냐 안 되느냐 부동산 공부에 달려있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60점이나 맞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인사도 찾아오지 마라.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부동산 공법은 조금 여러분들 뭐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잘해서 좋은 한 80 정도 맞으시는 능력을 갖추라. 그래야만이 실무에 나와서 그만큼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투자한다. 최선을 다해서 합격도 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능한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냐,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12월 과정 기초 입문 과정이에요. 기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 진도가 자, 11월, 12월 과정. 이건 소위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초 입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1월부터 본 진도에 들어가게 되면 2개월에 한 번씩 정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더군다나 5월, 6월은 심화 이론 과정에서 굉장히 깊게 들어가죠. 3번에 걸쳐서 이론 진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과목이 법률 과목입니다.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난해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1차에서 다루게 된 민법 같은 과목을 정규 법과대에서 머리가 샤프한 20대 법학도들이 거의 2년 이상 공부하는 내용을 우리 학원에서는 보통 2개월에 끝내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담당하는 부동산 공법은 그 이상의 범위가 넓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짧은 기간대 인원을 갖다 하다 보면 사실상 용어 정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본 진도에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과정이 11월, 12월 기초 입문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라든가 전체 책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론 등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 진도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1월, 12월 기초 입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적인 공법을 1년 동안 공부했고 뭐 수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밖에 나면 공시가 뭔지 공람이 뭔지 공고가 뭔지 공시가 뭔지 승인이 뭔지 결정이 뭔지 통지가 뭔지 통보가 뭔지 이런 용어 정의를 갖다 단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문사면 그게 그거다. 그냥 그러니까 암기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12월 과정에서 이런 용어 정의라든가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과정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는 것이 대단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기본서가 아닌 기초 입문서를 가지고 2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큰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이게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기본서 6권을 가지고 정해진 2개월 동안에 진도가 3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2개월 내에 진도가 끝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특히 아까 했던 민법이라든가 이 부동산 공법 같은 과정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 불러가고 우리가 사실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진도가 끝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반복이 되고 특히 5월, 6월 달은 심화 이론 과정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월, 2월, 3월 사이는 여기서는 소위 기본서로 다루게 될 겁니다. 기본서. 여기는 기초 입문서. 입문서 2권이 나오게 돼요. 이 2권 가지고 지면지시는 입문서 가지고 활용하게 되고 1월, 2월, 3월 사이는 기본서 6권이 나오게 돼요. 기본서 6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심화 과정은 여기서 요약집을 가지고 보통 진행을 할 겁니다. 요약집. 그래서 11월, 12월 과정은 입문서, 1월, 2월, 3월, 4월 과정은 기본서, 그 다음에 5월, 6월은 심화 이론 과정을 요약집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8월 과정. 7월 과정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계별 문제풀이 과정이죠. 문제풀이. 여기는 우리가 문제집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집이 6권이 나오게 돼요. 이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월에서부터 10월, 보통 2주까지 보통 강의 진행될 겁니다. 2주나 1주 정도까지. 그럼 여기는 우리가 보통 통형,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이 통형 모의고사 과정은 실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해서 매주 시험 직전 시간에 나눠드리게 되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실전과 똑같은 연습을 이렇게 5주나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은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0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11월 말 정도에 11월 한 셋째 주 토요일 날 정도 11월 말 정도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1년 과정을 진행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의할 점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는 한 과정이라도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11월부터 이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고 또 이 과정에 보통 우리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계속 집중해서 듣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어떤 가까운 학원에 등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좋다. 인터넷만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이 합격 자격증을 별로 잘 효용을 못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학원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게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되고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서로 이제 선후배로 끌어주고 또는 정보도 공유하는 이런 동료가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만 공부하시면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나가서는 거의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업무상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 우리가 크게 성공한 시간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전문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서 인터넷 강의는 여기 있는 강의는 보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꼭 인터넷을 통해서만 꼭 공부해야 될 수 있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되 단 이렇게 이런 과정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어느 과정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강의 스케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
자, 우선 부동산 공법은 어떤 과목인가? 부동산 공법은 어떤 과목인가? 여기서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교재 내용을 생략하시고 일단 집중 좀 보시 바랍니다. 이 부동산 공법 하게 되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 공법을 어떤 분들은 자, 민법, 형법, 세법 이런 법률처럼 한 개 단일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률은 없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동산 공법은 일종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공법이라는 두 개의 용어가 결합되어진 합성을 한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선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부동산 공법. 우선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동산은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요.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동산, 부동산 얘기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면 동산은 움직이는 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민법적으로 정의할 때 민법 제98조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거기 있는 정착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착물의 가장 대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건물이 되겠죠? 건물. 그렇다면 물론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럼 부동산하면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건물이다.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돼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뭐 갖고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부동산 하면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얘기하고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이걸 이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을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이건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 취급하지 않고 토지 부속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건물도 같이 따라가는 이러한 유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정착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이라는 것인데 공법 우선 법 하게 되면 법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무슨 법? 공법이라는 법률과 두 번째 사법이라는 법률이죠. 공법과 사법. 우선 여기에 공법, 사법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과목이 대부분 이제 법률 과목이라고 했죠.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 공인중개사법 전부 다 법률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어도 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 법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법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자, 이게 뭐죠? 법이라는 것은 물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이게 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법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법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하는 법은 없죠. 이게 사물의 이치죠. 다시 말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이게 자연의 이치듯이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든 사물의 위치, 정확한 것들을 그대로 입법화시키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절대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법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듯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상식,
상식을 입법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뭐라고 하냐? 법은 상식이다. 법은 상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상식을 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항상 상식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공법을 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법을 가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분들 공법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법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 가장 어려운 게 국어 능력이 떨어지십니다. 국어. 법은 다소 어떠한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문장이 길거나 또 법의 특징을 보면 앞에 뭐 주어를 갖다 뺀다든가 판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읽어보도 문장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장을 놓고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세요. 두 번째, 상식입니다. 상식이 어려워요. 같은 문제를 놓고도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떤 분은 죽어도 이쪽이래. 죽어도 있죠. 같은 문제를 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때는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했는데 건전한 상식 자체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법의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첫째, 국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두 번째, 건전한 상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집이 강하거나 독성이 강한 분들은 사실상 어떤 법은 조금 거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법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떤 법을 공부할 때, 또 어떤 문제를 풀 때, 만약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법을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 꼭 나오거든요. 작년은 그런 문제 한 뭐 7, 8문제, 올해는 한 4, 5문제 정도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문제, 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어요.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망설이지 말고 찍어주세요. 찍어. 어차피 우리는 공법은 40문제를 다 맞추기 위한 시험은 아닙니다. 40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적어도 한 4, 5문제는 이미 빼놓고 한다. 4, 5문제 손댈 수 없는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법은 35문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알지 못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한다? 우리 상식을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 너 찍대 어떻게 찍대? 어떤 사람은 무슨 뭐 5번으로 가겠다. 나는 1번으로 가겠다. 그래서 5번, 1번. 그렇게 하지 마. 어떤 질문에 연필 굴려서는 안 돼요. 찍기는 찍대 어떻게 찍어라. 잘 찍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찍는 잘 찍는 거죠? 건전한 상식으로 찍으세요. 건전한 상식. 저는 분명히 건전한 상식으로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꼭 찍을 때마다 틀려요. 왜 틀린다? 자기 생각으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 건전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상식적이라면 문제 없을 텐데 아집이 강하나 독성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들 찍을 때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찍을 때는 항상 상식을 위에 놓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그 관점에서 찍으시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쭉 읽어보고 한참 생각하다 문제를 탁 찍으면 기가 막히게 탁탁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은 찍을 때마다 틀려요. 그럼 그게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상식적이고 사회적으로 박학다식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좋고 이런 분들은 찍으면 딱딱 맞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상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찍을 때마다 틀린다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 상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찍을 때마다 맞는다는 것은 나는 인생을 상식적으로 비교적 살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법은 상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는 찍되 상식선에서 찍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법은 이렇게 보고요.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냐? 학설에 다소 이제 우리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학설적인 관점을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썼는데요. 사자가 이게 개인 사자죠. 개인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보통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은 보통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소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서로 수평적 관계의 법이라고 그래요. 수평적 관계. 또 두 번째, 그 관계가 대등,
평등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평등관계. 법률 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법률 주체 상호간에 대등평등관계, 수평적 관계가 됩니다. 이런 법을 보통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대표 일체사항이 되면 뭐 있죠? 민법. 민법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법이 들어가게 되면 민법에 물권법이 나오고 채권법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물권의 종류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무슨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세. 전세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거냐. 집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하고 들어가서 사는 전세권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민법은 누구를 더 두텁게 보호할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 아니면 전세권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권자를 더 보호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따져놓고 보면 그건 아니죠. 전세권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 무슨 죄입니까? 집 가진 게 죄야?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 서민이니까 서민을 더 보호해야 되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턴가 저는 이제 이런 풍조가 있어요. 갖지 못한 자 또는 조금 약자, 서민 이런 사람들은 우대 받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이런 생각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제 생각은 다소 다릅니다. 갖지 못한 약한 자라든가 또는 힘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든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그분들이 존중의 대상이 되거나 그분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가진 자들, 부유층 또는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그분들은 더 많이 노력했고 더 성실했고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회에 기여한 바가 더 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가든 자는 죄인, 부유층은 무슨 사회적인 죄인 이런 풍조가 가끔씩 이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업신여김을 받거나 그분의 불평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지만 그분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또 사회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범죄인, 죄인 취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단 갖지 못한 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고 또 가진 자는 먼저 좀 나눠주고 배려를 해주고 손에 쥔 것을 나눠주는 이런 노력은 필요하겠으나 갖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 대우하고 가진 자는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이런 풍조는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집을 갖지 못한 전세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받고 집을 가진 전세권 설정자는 무조건 어때요?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양당자를 평등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자,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은 우리가 사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법. 또 그래서 사법은 말이죠. 어떤 관계가 있냐. 서로 대등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했을 때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집행을 못해요. 또 직접적인 형사 처벌도 못합니다. 왜? 너와 나는 동등한 관계, 너와 나는 평등한 관계. 사람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상대방한테 직접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민법에 채권법이 나오는데 채권하면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러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는 채권자, 빌려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쓴 사람을 채권자,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 야, 그걸 그냥 놔두니 형사처벌해버려, 고소해버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떤 분은 야 강제 집행해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 맞는 표현일까요? 둘 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 제가 그 사람 처벌을 못합니다. 어떤 사기죄라고 하는데 무슨 사기죄야? 사기죄라는 것은 고의로 상대방의 재산상 피해를 줬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때 돈을 갚을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려갔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다 강제 집행해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재산을 갖다가 집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와 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입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강제 집행을 하고 싶으면 저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서 사법부가 법원에서 대신 강제 집행을 해줄 수는 있어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법입니다. 사법. 그래서 사법은 항상 우리가 개인과 개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평적 관계요. 대등 평등 관계요. 또 우리가 개인은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고 개인은 직접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